예, 오늘 그 1회차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남은 강의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 커리큘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진모까지 이제 해서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두 번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을 봐보면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제 시간에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못 써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 변시의 그 사례형 문제가 보통 지금 뭐 문항수가 굉장히 변천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한 13문항에서 한 14문항 정도로 이제 정착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쓴다는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쓴다고, 뭐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제 시간 내에 그걸 다 쓰고, 그거는 저도 못해요. 송글씨로 쓰라고 하면 더 못하죠. 뭐 노트북을 사용해서 쓰라 그러면 혹시나 모를까 그냥 손글씨로 쓰라 그런다면 저도 이제 모를 거고, 그리고 문제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알던 문제도 이제 새롭게 보이고 그걸 분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긴장감 속에서 써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공부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출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쓰는 데 집중을 하도록 쓰고, 그 다음에 제 시간 내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내고, 오늘 문제만 보더라도 뭐 이걸 제 시간 안에 다 푼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계속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문항수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뭐 못 써, 막 미친 듯한 어떤 그런 정도의 감정이 들 정도로 문제 수는 되게 많이 낼 거예요. 다섯 문제에서 한 일곱 문제 정도를 사례형으로 낼 거고요. 선택형은 20문제로 계속 낼 겁니다. 이걸 다 쓰라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쓰면 좋겠지만 시험장에서의 어떤 긴장감을 계속 느끼면서 유사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는 거니까 뭐 시험 문제 풀면서 지도 못 쓰면서 왜 이렇게 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이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10월 진모 한 번 남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써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거든요. 시험은 일단은 변호사 시험 같은 이렇게 상당히 이 가학적인 형태의 시험은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 최소한의 내용을 그래도 이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써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그 18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하여튼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그냥 객관식은 아예 안 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객관식 20문제면 한 10분 내로 빨리 풀고 나머지 사례는 1시간 20분 정도 해가지고 풀고 이렇게 연습을 꼭 하세요. 사례도 만약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답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봐야 돼. 점수를 이렇게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기 변시 때 내년에 볼 때 그나마 이제 근접해서 쓸 수가 있지. 아니 난 객관식은 뭐 나중에 할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꼭 그러지 마시고요. 꼭 나와서 풀고 말고. 그다음에 문제는 보통 저 5문제에서 한 7문제 사이를 낼 텐데 기출 문제가 워낙 지금 문제가 좋게 잘 나와가지고 기출 문제를 한 60%에 70% 정도 하고요. 한 30%는 제가 안 나온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변시 기출 문제가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뭐 굳이 몇 개 막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있는 문제라도 잘 풀고 들어가자. 저는 항상 그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뭐 사법시험 사시 기출 문제도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있는데 저는 물어봐요. 변시 문제 다 풀어봤냐고. 안 풀어봤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변시 문제부터 풀어봐라.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이널 강의를 할 때 상당히 이제 결과가 사실은 올해 7회 변시에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뭐 제가 새로운 문제를 봐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문제 나오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문제 나온 문제 체크를 해보니까 대충 기출 문제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문제만 몇 저기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한 70% 80%는 먹고 들어가겠구나. 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꼭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출 문제만 잘 풀자. 그리고 채점을 작년에 제가 좀 직접 해보려고 해봤는데요. 하루에 채점을 할 수 있는 게 한 10명도 안 돼요. 한 번 채점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명 하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하고 나면 뒷골 땡기고 와서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제가 채점을 하는 것보다는 채점을 지금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고 그걸 보면서 필요한 분들을 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쓴 분은 잘 쓴 대로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쓴다고 생각되면 좀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테니까 피하지 마시고 와서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나 어떤 그 논리에 대해서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은 사례형 문제하고 이 선택형 문제를 전부 풀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진도가 18회에 끝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는 논점들이 있죠. 기출문제로 여기 문제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선택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게끔 나름대로 이제까지 한두 번은 풀어봤을 거니까 진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빨리빨리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진도 객관식은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낼 거니까 진도에 맞게끔 복습을 하시고 제가 내는 문제들은 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꼭 골라서 내는 것들이니까 조금 이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문제를 써보는 데 집중을 하시고 비어 있는 논점은 지금 사례2 원고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어서 9월 달에 사례2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사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건 진도별로 해가지고 집행법까지 소송법 집행법까지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한번 기출 문제에다가 제가 여기 만든 문제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한 500문제 정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풀어서 보든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강의 때 들으시면은 전체적 논점은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안을 쓰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답안을 쓰고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서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한 150분 정도 되니까 선택형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한 40분 정도는 걸릴 거고요. 나머지 한 100분 정도를 사례 해설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진모를 잘 보셨어요? 모의고사는? 대답이 좀 없으시네. 자, 문제 사례형을 먼저 풀어볼게요. 지금 민법 총칙의 기출 문제를 이제 오늘 그 파트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 부분, 권리 주체 부분하고 대리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이 파트가 이제 저기 민법에서는 해당 파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관할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장에 관한 문제 여기 쪽에서 주로 이게 나오는 건데 민총에서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소멸시효 파트가 한 70% 80%가 소멸시효에서 나오고 있고 앞부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기출 문제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도 앞부분에는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골라낸 문제하고 그다음 만들어낸 문제 해가지고 좀 이제 커버를 해놨는데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문제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행위자하고 명의자가 이게 다를 때에 이 법률 법률 행위 직접 행해야진 법률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법적 효과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것들을 판례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제가 세 가지를 골라내서 유의미한 판례들을 골라내서
문제를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사법시험 시절이라면 상당히 유력한 문제일 텐데 모르겠어요. 변시에서 앞에 부분이 만약에 낼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다면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1번, 2번, 3번의 문제를 낸 뭐 사실관계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2번, 3번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이걸 기초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면은 갑이 이제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와라라는 대리권을 이제 수여받았는데 갑이 병으로부터 이제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마치 자신이 을인 것처럼 갑이 을인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계약서를 서명할 때도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쓰질 않고 그냥 본인 이름 을이라고 그냥 썼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대의한 그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행위를 한 사람은 갑인데 명의자는 이제 을이죠. 그러니까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르다.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해설을 보시면 논점으로 정리를 할 때는 항상 그러면 이 계약의 당사자가 행위를 한 갑이냐 아니면은 명의로 들어간 을이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명의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 그러면 행위를 한 사람의 법적 평가, 법률행위의 법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대리행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논의 순서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번에 그래서 해설을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논점의 정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민법 사례 연습, 민사법 사례 연습 완에 나와 있는 그 답안 형식과는 저기 풀이 방법이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사례 연습 완에는 그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유 해서 그 다음에 쭉 쓰는 방식을 지금 교구회제에서는 그렇게 택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진모를 진행해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결론부터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거의 없었어요. 한 80% 정도는 결론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차근차근 쓰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전에 뭐 법대에 있을 때는 문제 내면 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 차근차근 쓰고 결론을 쓰는 식으로 이제 썼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유를 다루는 것도 답안의 그 형식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사례 2도 지금 이런 식으로 논점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하는 식으로 지금 답안 그 교재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 수업 진행의 그 답안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10점 정도 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논점 정리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행사한 것이다. 키워드는 뭐냐?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자냐를 먼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대리인이 한 행위의 유효성을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 정리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장황하게 쓸 필요 없고요. 키워드는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결정하고 나서 그 대리인의 한 법률 행위의 법적 평가, 유효성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로도 한두 번 정도 나온 문제인데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이 입장이 이제 명확하죠. 당사자들이 약정이 있어가지고 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의사의 합치한 대로 계약의 당사자 결정하고 만약에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사람이 합리적인 거래의 일반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삼았을 것이냐.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규범적 해석. 앞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이걸 뒷부분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는 확립된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사안의 검토, 이게 5점 배점을 제가 했는데요.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고서 돈을 빌려준다. 그럼 여기서 지금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다고 하는 건 차주 부분, 차주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주 입장에서 차주가 누굴까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그 문제로 낼 수는 낼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범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이 문제가 되면 대주 입장에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이제 차주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대주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 본인이 을 행사를 하면서 을명의 부동산을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병은 실제 계약 행위를 한 갑을 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건 합리적인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을이라고 일단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행위를 한 사람 행위자 갑의 그 법률행위 법적 평가는 규범적으로 대리행위라고 평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을 어떤 법률행위를 한 거죠. 원래 법률 대리행위는 현명을 해야 돼서 을 대리인 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룰이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규범적으로 이제 갑의 행위는 대리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대리행위라고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 검토하는 순서는 이 갑이 그러면 을로부터 문제가 된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적법한 수권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안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자, 너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라 라는 데 대해서 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행위는 유효한 대리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설의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명의자인 본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실제 그 거래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행해진 것이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페이지에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 대법원도 보시면은 학설은 상당히 논의가 많은데요. 뭐 변시에서 학설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만 적어주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 명의로 행한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게 기속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일단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사안처럼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해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권이 범위 안에서 그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설정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바로 지금 설문사안과 똑같은 사안이죠. 결론적으로 갑의 행위는 대리령을 평가할 수 있고 갑은 문제가 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적법하게 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 따라서 금조 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병과 을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차주는 을이고 그 다음에 대주는 병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대주는 금조 소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그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냐면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데 행위자의 법률적인 평가가 대리행위라고 평가가 됐고 그자가 문제가 된 행위와 관련해서 적법하게 수권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유효한 대리행위다. 따라서 그거는 본인과 법률관계가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뼈대고 이거를 외피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하더라도 그거는 뭐 외피만 달리하는 것이지 뼈대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을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데 자신이 을인 양 가장을 하여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아파트의 소유자인 양 행세를 했다. 그 후 갑은 다시 을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기존 임차인인 병에게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였는데 병은 등기부상 명의인인 을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근거는 무엇이냐.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자, 해설을 이제 4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지금 갑이 을로부터 그 아파트 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걔가 지금 병에게 아파트를 팔았죠. 아파트를 팔면서 자기가 본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갑이고 명의자는 지금 을인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상황인데 이게 1번 문제하고 다른 점은 지금 그 대리인이 자기가 받은 수권을 넘는 법률 행위를 했다는 점이 1번과 다른 거예요. 임대와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얘가 수권을 받았는데 처분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1번과 다른 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의 논점을 정리할 때도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산도 대리인이 본인 행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그래서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자신이 부여받은 범위를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민법 126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이제 주요 논점이다. 이 정도 적어주면 아주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자 2번의 계약의 당사자 결정, 그 다음에 갑 행위의 평가는 아까 1번 문제와 똑같이 나와 있죠. 갑이 이제 을로부터 이제 을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누구냐가 지금 문제되는 사안이죠. 매도인이 갑이냐 을이냐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어떤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매도인이 누굴까를 생각할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병의 입장에서 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올라간 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그 상황은 지금 갑이 을이구나, 갑이 등기부상 올라간 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래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한 갑의 법적 평가는 대리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논의의 순서는 그러면은 이제 갑이 이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서 을로부터 수권을 받았느냐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권을 받은 사실이 없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돼서 법률 관계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은 병과 을 사이에 체결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병과 을 사이에 체결됐는데 그게 갑의 대리 행위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갑이 그와 관련해서 적법하게 수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은 지금 상태로서는 무효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권 대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것은 병이 지금 부동산 매도인, 자기가 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나한테 이전 내기를 해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매매 계약이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여서 정상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 입장에서 보호 수단, 자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갔던 것이 민법 126조입니다. 자, 민법 126조 여러분들의 기본 교재를 보시면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 126조는 이 적용 범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죠.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힘을 가장해 가지고 대리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민법 126조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가 그 중에 하나의 논점인데 대법원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그은 것 위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자 3번의 동그라미 1번 4페이지입니다. 해설. 자, 대리인을 본인 자신으로 잘못 믿은 것이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가지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무리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 자신으로 자체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추상론을 내세우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관한 제도를 유추적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6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대리인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을 넘는 것을 했기 때문에 126조와 닮아 있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126조의 적용 가능성을 이제 터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안을 포섭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항상 이제 변시에서 답안을 쓸 때는 추상론을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안을 포섭해가지고 대법원이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추상론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이 사안에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느냐를 잘 적어주는 것이 사실은 점수를 잘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이제 변시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거를 일일이 잘할 수는 없죠. 그거는 좀 무리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부터 임차인으로서 상당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은 을인양 갱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이 갑을 아파트 소유권자로서 등기부상 올라가 있는 명의인 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생활을 하면서 갑이 계속 을 행세를 집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갑이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 등기 명의인 을이 일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을 을로 믿고서 거래를 했던 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임을 자체한 대리인 갑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인 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126조 규정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아주 훌륭한 답안이죠. 결론적으로 병은 126조를 근거로 해서 을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각주 2번에 나와 있는 판례는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와 같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법률 행위를 했지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OX 문제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를 때는 일단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해 놓고 그러면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행위자의 법률 행위는 대리 행위다. 그다음에 그 대리인이 적법하게 문제가 된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적법한 수권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그 판단을 하고 적법한 수권을 받았으면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 받지 않았으면 무권 대리, 그다음에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126조 성립,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울 건 없어요. 문제 3번을 한번 보죠. 15점이 배점된 것인데, 자, 갑은 을의 내연의 남편으로서 을 소유의 건물에서 을과 근 3년간 동거하면서 을이 거기서 경영하는 여관업과 목욕탕업을 돕는 한편 을을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 점포 등을 관리하고 을을 대리해 가지고 뭐 임료 징수, 세금 납부 등의 사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던 중에 갑은 을이 자신에게 맡겨서 보관 중이던 을의 인감도장, 그다음에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병에게 매도를 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을 때에 을의 청구에 대해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수단 무엇이 있겠느냐. 자, 이 문제는 보시면 2번과 3번이 다시 한번 비교가 되는 것들인데 3번도 보시면 그냥 그 사실관계만 보면 갑이 지금 을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되는 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2번인 경우에는 갑이 그냥 을 행사만 했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옮겨놓고 그 병에게 판 건 아니었는데 3번은 갑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을 명의의 부동산의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병에게 처분했다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다른 점은 3번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문제에서는 126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처럼 그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의 법리에 이해해가지고 매수인이 보호가 되겠느냐가 이 문제의 논점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교재에서 소개는 되는 것들인데 이게 126조하고 108조 2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른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하는 그 논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쉽지 않은 논점이에요. 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한 번은 시험 문제가 낼 만한 문제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의 이 처분 행위의 평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1번, 2번은 갑의 행위가 다 대리 행위다라고 평가를 대해서 논의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사안인 경우에는 갑이 지금 을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놔서 그다음과 병과 거래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을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매도인은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나의 매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번과 2번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매도인이야 갑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스스로 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가 매도인이 돼가지고 직접 처분을 하는 행위는 이거는 대리행위의 법리에 포섭되지가 않습니다. 대리행위라고 포섭이 되려면 1번, 2번과 같이 명의인, 즉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원래 명의자가 매도인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돼야 대리행위로 포섭이 되는데 이 사안인 경우에는 원래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원래 대리인이 매도인이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리행위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은 지금 자기가 매도인으로서 병에게 팔았는데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그 유효 요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매매 계약에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가 유효하게 있어야 되고 부동산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가 적극적 요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흠결이 있는 것이 네 번째 요건이죠.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죠. 갑은 지금 물로부터 좀 자기 명의로 좀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무권한자입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갑의 처분 행위의 평가는 지금 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도인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올라간 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타인 재산을 이제 처분한 것처럼 됐고 그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즉 매도인으로서 처분했을 때는 이거는 대리법리에 포섭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그 법리에 포섭이 되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파트는 무효행위의 추인 파트에 민법 총칙에 나오는 무효행위 추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 같은 경우에는 187조인가 9조인가 있죠. 거기 보면 소급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설상 판례상 소급표가 있는 경우로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무권리의 처분행위의 추인이 바로 소급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5페이지의 그 로마字 2번의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처분자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처분자 아닌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무권대리의 처분행위와는 구별이 된다. 앞에서 본 2번 사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파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무권리의 처분행위가 되게 되면 자,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의 부동산을 병에게 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담보 책임 파트에 보게 되면 569조, 570조, 571조의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인 권리 매매에 포섭이 되죠. 타인 권리 매매 포섭이 되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 행위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아까 우리가 2번 사례에서 갑이 이제 을을 행세를 하면서 병과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지금 3번 사례는 타인 권리 매매에 포섭되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전혀 다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유효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지금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인 무효인 등기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권이 여전히 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은 지금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을의 청구는 이유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병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 판례가 나온 것이 두 가지 법리예요. 126조 즉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 거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108조 2항 유추 적용한 것. 이 민법 108조 2항 유추 적용은 일본 판례가 만들어놓은 그 법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는 것들인데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은 그 당사자들 즉 그 병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126조와 108조 2항을 같이 법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판결 요지를 보게 되면 이 126조와 108조 2항을 같이 판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이제 판시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도 만약에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번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하고 보게 되면 일반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법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126조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유치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 사례에서 이 세 번째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126조를 유치 적용을 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굵은 글씨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 대법원은 자, 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적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진정한 소유권자로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자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6조를 유책 적용할 수 없다. 시험장에는 이걸 적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자, 민법 126조는 대리편에 있잖아요. 대리편에 있기 때문에 대리 구조가 유지됐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법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사례는 원래 대리인이었던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매도인이 돼가지고 직접 나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대리 구조가 깨진 거죠. 대리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126조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아까 문제 2번인 경우에는 대리 구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126조를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3번 사례는 대리 구조가 이미 깨져버렸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 너는 갑을 지금 매도인으로 알고서 계약 체결한 거 아니냐? 그 자를 의뢰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대리 구조가 깨졌어. 그러니까 126조는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26조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대리 구조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치 적용이 가능한 거지. 이 사건처럼 대리 구조가 깨져버리면 이걸 끌어다가 쓸 수는 없다. 그래서 키워드는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지 그 자를 본인의 대리인인 것으로 알고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리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민법 126조는 끌어다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학설에서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그냥 병에게 판 거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서 판 거하고 근본적으로 상대방 병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비판이 있지만 판례는 이거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 각주 3번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26조의 유추 적용을 부정하는 근거는 보면 대리 구조가 깨졌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 구조가 깨진 점에 대해서 전형적인 징표는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것이 전형적인 징표가 됐던 거죠. 각주 3에 나와 있는 판례가 객관식에도 지금 나오는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대법원 2001년 1월 19일자 9구다 67598 판례를 한번 보시면 본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 적법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처분을 했을 때도 민법 126조의 유치 적용은 안 된다. 이것도 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자, 이 판례가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과 다른 점은 지금 그 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오지 않은 거야. 등기를 해오지 않고 그다음 상대방이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 2번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판시를 지금 굵은 글씨 처리된 거 보시면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재산을 넘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실적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했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과생략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 사가지고 병에게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을로부터 부동산을 샀는데 세금을 좀 아끼자. 그래가지고 병 너한테 직접 등기를 넘길 테니까 그냥 너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징표긴 하지만 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을이 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옛날에 중과생략 등기가 아주 횡행하게 일어날 때는 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병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갑의 부동산을 을의 부동산을 갑이 샀구나. 근데 세금 아끼려고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놓고 나한테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봐서 매도인을 갑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판 사람이 매도인 되는 것이에서 대리 구조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126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징표는
즉 판사란 명의로 좀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왔다는 것이 중요한 징표긴 하지만 그것이 온리 유일한 징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시각에서 봐서 매도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있으면 설령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그 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3번을 바꿔가지고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아까 같은 멘트를 날리는 거야. 내가 을로부터 사가지고 지금 중과상여 등기로 너에게 넘기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재반 사정에 비춰봐서 그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기에 문제를 바꿔도 똑같이 이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논리는 똑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116조는 주시 적용이 안 된다. 결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108조 2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이제 나온 판례들인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08조 2항이라는 것이 이제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이제 가장매매 됐을 때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108조 2항인데 지금 병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갑이 자기 이름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해올 수 있는 점에 관해서는 을이 등기 서류나 이런 걸 너한테 네가 갑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외관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관 창출에 대해서 본인이 을에게 규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가장매매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갑이 권리자라고 하는 외관 형상의 창출에 을에 너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108조 2항을 끌어다 써서 내가 병이 선이면은 보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싸해 보이죠. 대법원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의 동그라미 2번 판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판시 내용들이 보시면 126조와 108조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데 그건 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8조 2항과 관련해서는 그 갑의 외관 창출에 대해서 지금 원래 등기 명의였던 을이 통정하거나 용인했다거나 알고도 방치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논거였어요. 등기 서류를 단순히 맡겼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외관 창출에 있어서 본인에게 용인했다, 통정했다, 용인했다, 방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108조 2항을 유추정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처럼 2번하고 3번 사안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뭐냐면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매도인이 돼가지고 팔았을 때는 그걸 부동산을 사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야. 126조나 108조 2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대리구조가 유지되면 126조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이게 하여튼 이 문제의 논의 핵심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 자, 명의자 이제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이 명의자하고 행위자가 달랐을 때의 법률 관계를 따지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가 계약의 당사자를 따지고 계약의 당사자를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부동산 거래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의 방식이야. 자, 이게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행위자의 법률 행위를 평가하는 문제가 따라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기엔 대리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수권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 수권이 있었느냐, 수권이 있었다, 수권이 없었다, 수권이 있었다 그러면 유효한 대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건 명인이죠. 명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완전히 유효한 매매계약 법률 행위가 이제 성립한 것이죠. 자, 없었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126조로 가가지고 상대방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명인이 아니라 이제 행위자다. 행위자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이거는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가게 된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채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타인 권리 매매가 된다. 타인 권리 매매가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물권 변동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그러면 보호가 되느냐 논의했던 것이 이제 126조하고 10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겠느냐. 판례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점과 관련해서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 이제 집주인. 자,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혼을 할 친구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임차인은 을이죠. 근데 을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친구인 병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지금 저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좀 체결해달라.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자, 을이 갑을 방문을 해가지고 임차인 계약서에는 임차인 병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했던 사안이었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명의인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다른 그런 경우죠. 행위를 한 사람은 을이고 명의자는 병이었을 때 그러면 임차인은 누굴까? 그러니까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병이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는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쭉 훑어갔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런 일반 법리와 이게 예외적인 판례냐? 전혀 예외적인 판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결론인데요. 자, 지금 차주가 누구냐가 문제되는 상황이죠. 행위자가 병이고 명의자가 을이니까. 잠깐만요. 임차인 병이 지금 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병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갑을 찾아가 가지고 임차인으로 이렇게 을이라고 적은 사안이죠. 이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집을 빌렸는데 친구 병이 간 거죠.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명의인은 을이고 행위자는 이제 병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임대인 시각에서 그러면 임차인이 누굴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같은 그 계약 같은 경우의 특수성은 뭐냐면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집을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될 사람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빌리는 사람의 생김새, 품성, 애가 있는지 없는지, 깨끗해 보이는지 더러워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찾아봤더니 찾아온 병이 인상도 좋고 아주 깔끔해 보이고 내 집도 오래 깨끗하게 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름이 을이든 홍길동이든 뭐 장길사이든 그거는 갑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명의는 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차인은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이 사례가 있는데 이 사안은 금방 설명드린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임대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전혀 예외적인 판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행위자와 명의자와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인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겠죠. K종중이라는 사람이 K종중에서 지금 N 건축 회사하고 제실 그 설계 용역 계약을 이제 체결해 가지고 그 N 건축 회사에서 설계 용역을 다 끝마친 다음에 K종중을 찾아가 가지고 그 비용을 달라 이렇게 청구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K종중하고 이들 간에 체결된 것이죠. 이렇게 K종중이 도급을 준 것이고 N 회사가 이제 수급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리를 한 사람이 M이라고 하는 종중원이 이제 교수인 M이 이제 대리인으로 해서 이쪽을 이제
K 종중을 제리해 가지고 계약의 체결 자체는 이제 M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리고 M에게 지금 이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은 K 종중의 대표자인 L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그 다음에 이제 M이라는 애가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M이 지금 얘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법하게 대리를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산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대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이제 복잡해진 것은 뭐냐면 이 대리권을 수여한 L 이 사람이 종중의 대표자라는 점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논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대표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권한의 행사나 방법이나 이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논점을 이제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대표권을 행사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설계 용역 계약이라는 것이 그냥 L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냐 이 종중과 관련해 가지고 종중의 대표자인 L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점을 끌어내서 결합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논점이죠. 첫 번째 그 L과 관련해서 L은 종중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이 포괄적 위임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야 나는 그냥 이름만 유지할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네가 다 대신 행사해 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권 행사는 무효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 62조에 보시면은 7페이지 해설을 보시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대표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모든 내 권한을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이 하나 이 논점과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거 종중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종중의 그 소유권 형태는 이게 총류가 되는데 이 총류물과 관련된 보관 행위라든가 처분 행위나 관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결의나 아니면 다수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밟지 않으면은 무효다고 하는 그 법리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해설을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총유물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민법 275조 2항하고 27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설계 용역 계약도 만약에 이 총유물과 관련된 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설문에 따르면 L이라고 하는 그 종중 그 대표자가 종중의 정식적인 어떤 그 총회를 열어 가지고 설계 용역 계약에 대해서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허락을 수걸 받은 게 아니고 종중원 몇 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계약이 총유물과 직접적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돼서 지금 M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 M이 한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그 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재건축 조합장이 재건축 그 설계 용역 계약을 맡길 때는 조합안의 결의를 밟도록 그 내부 결의가 규정이 있었는데 내부 규정이 위배돼 가지고 조합장이 마음대로 어떤 회사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건 총유물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 결의를 밟거나 즉 275조 2항이나 276조 1항의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리를 이제 끌어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M이 한 대리 행위는 L로부터 받은 것인데 L은 종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 하나는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표권을 수여한다는 그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그 방식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 계약이 총유물과 직접적 관리가 된 것이어가지고 민법 275조 2항과 276조 1항의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논점이 문제가 됐는데 둘 다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점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다 결합시켜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차를 보시면은 7페이지에 논점 정리에 그래서 그 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목차 그 7페이지에 로마자 2번을 보시면 M이 N 회사와 체결한 설계 용역계획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L이 M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민법 62조를 검토해 줘야 되고 8페이지의 2번으로는 설계 용역 계약이 총유물 자체와 관련된 것이냐, 만약에 총유물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275조 2항, 276조 1항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유명한 그 판례죠.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설계 용역 계약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자, 이거를 세련되게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노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임장이 M에게 도달하기 전에 L이 종중 대표자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권 수요는 상대방에게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121조 제1항의 규정이죠. L이 M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 위임장이 M에게 도달되기 전에 L이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됐기 때문에 M에 대한 대리권 수요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해서 자에 의해 이루어진 대리권 수요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M은 무권 대리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곽윤직 선생님의 견해는 이제 111조 제2항 그 각주 8페이지 5회를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대리권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상실됐을 때도 유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은 M에게 대리권 취득이 대리권을 있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견해를 취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 학설에 따르면 M은 대리권을 이제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 그 다수설에 따르면은 M은 지금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리행위를 한 것이 돼서 이거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N 건축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설계 용역 계약이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무효가 됐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8페이지 로마자 3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그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 지금 시험에 정식으로 안 나온 문제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이 복대리 문제는 객관식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제 요건이 뭐냐? 그래서 임의 대리인하고 이제 법정 대리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을 묻는 문제가 이제 법조문에 있어서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데 이 복대리인 경우에 이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 즉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는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복대리에 관해서 이 표현 대리가 문제가 되려면 어떤 구조가 충족이 돼야 되느냐면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 간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이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A를 대리한 자가 복대리에서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려면 갑과 을이라는 애가 이렇게 두 명이 이상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을이 복대리인, 이렇게 돼서 이제 복대리인이 B와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하는 식의 구조가 되죠. 이제 복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은 이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돼야 됩니다. 갑이 대리권 행사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을을 선임을 하게 되면 그냥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가 되는 것이 복대리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로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을 또 선임할 때 그걸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징표가 두 명의 중간에 끼는 두 명의 그 대리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돼야 돼.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 대리가 문제가 될 때는 자, 갑이 정상적으로 지금 대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지금
자기가 수여받은 권한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그 소멸하고 나서 법률 행위를 했다. 즉 을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법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방식은 을은 자기가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대리권을 행사했는데 대리권을 줬던 원래의 대리인 얘한테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가 표현 대리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갑은 가만히 정상적으로 있는데 을이 근저당권만 설정하라고 했는데 뭐 매도를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을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별도로 논의할 게 없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은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권한을 줬던 갑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 표현 대리로 갈 때 125조와 126조와 129조 중에 어디로 갈 거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안도 보게 되면 지금 L이 M에게 자기 이름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권과 대리권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종중과 N회사와의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K종중에 관여한 애는 L과 M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M은 L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한 자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복대리인에 대한 구조를 얘가 띠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표현 대리가 문제되는 것은 M은 L로부터 야 설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 네가 해라 해서 M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M은 자기가 수여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권한을 수여했던 얘한테 해임이라고 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N회사를 위해 가지고 표현 대리로 가야 되는데 표현 대리로 갈 때 조문이 125조, 126조, 129조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조문으로 가야 될까?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해설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논의를 하는데 판례는 이럴 경우에 판례 입장은 지금 장애가 발생한 이 L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문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L 같은 경우에 처음에 K종중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소멸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조문이 닮아 있는 것이 129조가 닮아 있죠. 129조가 대리권 소멸 이후에 마치 저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을 때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129조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N회사는 129조를 주장을 해가지고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 대리, 다시 한번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2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를 한 그 대리인은 원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돼야만이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면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리로 가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돼야 얘를 복대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내는 그 툴은 복대리인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수권 범위 내로 법률 행위를 한다. 법률 권한을 줬던 원래의 대리인에게 뭔가 장애가 발생한다. 얘가 해임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럴 때에 표현 대리 규정을 찾아가는 방식은 복잡한 논의 다 떼버리고 판례에 따르면 이 장애가 발생한 이 갑을 기준으로 해서 조문을 찾아간다. 이 사안에서도 L은 처음에 대표권이 있었다가 나중에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 규정으로 가게 되면 129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9조로 가가지고 지금 N회사 입장에서는 이 용역계획의 유효성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용역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페이지의 로마자 3의 1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M 자체는 외관상 수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맞게 배려 행위를 했는데 L이 대표권을 상실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권은 본질적으로 대리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 규정을 갖는다면 129조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된 사실관계를 보시면 K종중의 종중 규약에는
종중명의 토지를 처분할 때는 종중의 원의 이제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L이 개인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빚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종중원의 결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가지고 갑에게 제시하면서 종중명의 X 토지를 매각을 했다. 갑은 L이 종중 대표로서 종중을 대표해서 적법하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 자, 갑은 약정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이 X 토지의 이전 등기를 넘기지 않으니까 K 종중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K 종중은 L이 종중원의 결의도 없이 X 토지를 매각한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런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K 종중을 상대로 해서 토지의 그 소유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조 2항과 126조 1항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총유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총유물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이 보존 행위까지도 하려고 한다면 275조 2항하고 276조 1항의 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밟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의미는 민법 126조가 유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종중 땅을 지금 종중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위조해 가지고 판 것이기 때문에 275조 2항과 276조 1항의 절차를 안 밟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 계약이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갑은 K 종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6조의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 문제고, 문제 3번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이번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에 시험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덧붙인 문제인데요. 자, 갑이 이제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1억 원이라고 할 때에 L이 갑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변제를 했다고 할 경우 갑은 K 종중에 대해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갑의 손해와 관련된 갑의 과실 비율이 30%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 입장에서는 K 종종을 상대로 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민법 35조 1항을 가지고서 손해배상을 묻는 문제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이 사람의 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과 K 종중의 책임을 첫 번째 목차로 잡아주고요. L은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좀 종중의 대표자로서 총유 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지 않고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갑에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L은 750조의 책임을 진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K 종중의 책임은 35조 1항의 유추 적용.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럴 때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게 되면 종중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35조 1항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주택조합, 노동조합, 그 다음에 종중에 유추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인 경우에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직무집행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K 종중의 대표자로서 처분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에서 나와 있는 외형 이론을 그대로 이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과 K가 지금 갑에 대해서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지게 되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두 명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니들 관계는 뭐냐?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L과 K는 부진적 연대채무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 이제 내년에 시험 나올 걸로 예상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12페이지에 2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해두시 바랍니다. 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에서 다액의 책임을 지는 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에 그 변제 효과가 소액 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변제 효과가 발생하느냐, 아주 유명한 논점이죠. 이 사안에 보시면은 지금 종족의 대표자 L이 얘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즉 L은 즉 1억 원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종중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7천만 원, 그 다음에 L은 1억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액의 채무를 지는 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만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절대적으로 다 변제 효과가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되면 L이 지금 5천만 원을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에 대해서 종중은 7천만 원, 그 다음에 L인 1억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을 이제 변제했기 때문에 그 변제 효과가 K 종중에게는 얼마만큼 발생하게 돼서 갑이 종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기존에는 과실비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L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K종족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L이 100이고 종족이 70의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과실 비율이 10대 7의 비율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5천만 원의 그 변제 효과는 그 비율만큼 지금 K종족이 발생한다. 그래서 57, 39에서 3,500만 원의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과실비율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이 5천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그건 종중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의 변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갑이 나중에 종중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외측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외측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겹치지 않는 외곽부터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지금 L이 있고 그다음 K 종중이 있는데 L이 1억의 책임을 지고 K 종중이 이제 7천 원의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이 다액의 채무를 지는 자가 얘가 지금 일부 변제를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일부 변제를 했을 때는 저 K와 L은 지금 나란히 이렇게 대놓고 보면 이 부분은 서로 겹치고 윗부분은 겹치지 않죠. 그러면 일부 변제의 효과는 겹치지 않은 부분부터 이렇게 채워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L이 변제를 해서 이 겹치지 않은 부분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까지는 K의 책임을 일체의 그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딱 넘는 순간 그때부터 넘는 금액은 K의 채무도 같이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5천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단독으로 L이 지고 있던 것만 이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 초과하는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K의 채무 7천만 원도 같이 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측설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중의 책임도 같이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중이 7천만 원을 책임을 지다가 2천만 원은 이제 까진 상태니까 나중에 피해자인 갑이 K종중을 상대로 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5천만 원으로 되는 거죠. 과실비율설에 따르면 3,500이고 외측설에 따르면 5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측설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분만 쉬고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